네, 안녕하세요. 김정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토유과학 강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던데 이렇게 소중한 주말 오전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연구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실 계기가 있어서 신청을 했고요. 선정이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의 그 강연 주제가 중력파 발견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중력파, 블랙홀, 그리고 다중신호 천문학, 세 개 다 좀 낯선 용어들인데 이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우리가 중력파라는 빛과는 다른 우주 신호를 관측을 해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블랙홀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또 항상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이 와주셨는데 여러분이 저의 미래의 동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혹은 그 이후 우리가 어떤 연구 과학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또 놀라운 기계를 만들어가면서 연구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작은 다음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과학자란 무엇인가, 천문학자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미처 좀 준비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이 사진이 뭐냐면 작년 3월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열렸던 라이고 비르고 카그라 중력파 국제연구단 정례 회의 때 찍었던 그 그룹 사진들이에요. 참석자들이 이만큼이 다입니다. 그래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뭐 세계 각국의 여러 분들이 다 모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중력파 연구도 하고 있고 블랙홀 연구도 하고 있고 다중신호 천문학 연구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게 낯선 주제다 보니까 시작을 항상 저는 빛으로 좀 시작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 그래서 여러 신호로 본 우주와 천체 현상 중에서도 사실은 특히 빛 현상에 대해서 좀 익숙한 사진들 보여드리고 중력파 신호로 보는 우주가 빛 현상으로 보는 우주랑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짤막하게 좀 소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력파란 무엇인지, 중력파 원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중성자별 블랙홀 사진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력파 검출기 네트워크랑 이제 오늘의 사실 주인공인 10주년 된 이 첫 번째 우주 중력파 신호, 이 글씨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부터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굉장히 꼭 소개드리고 싶은 하나는 2015년, 다른 하나는 2017년에서 2년 뒤에 또 10주년 뭔가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중력파 천문 관측과 다중신호 천문학이 거의 한 2년 차이로 갑자기 정말 확인이 되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국제 중력파 연구단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소개드리고, 이제 마지막은 항상 질문으로 마치는 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버릇인데요. 그래서 질문들, 이제까지 알아온 것은 무엇이니까 앞으로 또 무엇을 알고 싶은지 되새겨 보면서 미래를 쳐다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중력파. 이제 그 영어를 옆에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혹시 이제 영어 자료 보시는 분들 같이 매치시키실 수 있으시도록 밀집성이란 게 있는데 무거운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이고 중력파를 내는 강한 중력 천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이 세 개의 이제 강한 중력파 원으로 우리가 70년대부터 예를 들면 인터스텔라 영화에 깊숙이 관여하신 킵손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해주셨고 덕분에 저희가 이제 중성자별 블랙홀 백색외성에 대한 중력파 천문학, 중력파 천체 물리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주로 블랙홀과 중성자별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하나만 있지 않고 두 개의 블랙홀 혹은 두 개의 중성자별 혹은 두 개의 백색외성 혹은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뱅글뱅글 마치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처럼 공전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를 부정확한 용어지만 쌍성계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바이너리라고 하는데 질량이 두 개가 공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주로 다음과 같이 지구, 태양처럼 두 개의 질량이 뱅글뱅글 공전하면서 중력파를 내는 그런 천체 현상을 주로 얘기할 것이고 이름이 있는데 밀집상성이라고 저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더 좋은 번역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결국은 중력파를 내면서 가까워져서 꽝 충돌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병합이라고 번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쳐서. 예. 그래서 충돌이라고 부르지 않고 병합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차차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밀집성, 백색성 중성자별 블랙홀, 무거운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 강한 중력 장을 가진 굉장히 특이하고 태양에 비해서 굉장히 드문 천체다. 우리는 굉장히 드문, 마치 유니콘 같이 드문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하나의 블랙홀, 하나의 중성자별 아니라 두 개의 중성자별, 두 개의 블랙홀이 돌고 있는 쌍 시스템을 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쌍으로 뭐를 돌리기 시작했을 때 중력파가 나오면 결국은 에너지와 가운동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가까워져서 빵 충돌해서 뭔가 다른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현상이고 이 용어들을 계속해서 제가 오늘 강의 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중력파 천문학 2025년 현재 우리가 관측 가능한 중력 파워는 중성자별과 블랙홀을 포함하고 있는 밀집상성 병합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제가 영어로 써버렸는데 CBC라고 부릅니다. 예. 연구 방법은 중력파를 일단 관측해야죠. 기계가 다행히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치 모의 실험도 많이 해요. 컴퓨터를 사용한 수치 모의 실험, 그다음에 통계 분석도 많이 해요. 빅데이터의 시대잖아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손으로 표를 만들지 않고 다 컴퓨터가 작업하게 시키고 사람은 그 연구 계획을 짜고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데 시간을 더 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중력파 천문학이 하고 싶다. 당연히 물리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예, 지구과학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천인구, 우리 우주를 이해해야 되니까 좌표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플러스 통계학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예, 없으면 학위가 따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데이터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많은 걸 잘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 수학 개념 외에 통계, 이론도 조금은 공부해야 되고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수치 모의 실험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통계 프로그램 종류 중에서도 이제 천문학에서 많이 쓰는 방식에 이제 익숙해지면 좋죠. 예. 기계의 이름이 있는데 레이저 간섭계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레이저는 뭔지 다 아시죠?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레이저 포인터 다 아시죠? 예, 그 레이저를 두 개를 다른 방향으로 쏘았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 다시 쏘았다가 다시 가지고 오면 결이 맞으면 보강 간섭,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 결이 완전히 틀리면 상쇄 간섭, 신호가 하나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예, 두 개의 팔을 쏘았다 받았다 쏘았다 받았다 하면 그래서 간섭이라는 빛의 특이한 현상을 이용하는 그 시스템을 간섭계라고 하고 그 빛의 광원이 뭐냐면 레이저라서 레이저 간섭계라고 부르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레이저 포인터는 우리 많이 써봤자 미터 정도잖아요. 너무 멀리서 쏘면 보이지도 않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정밀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킬로미터급으로 킬로미터만큼 레이저를 쏘아줘서 유리를 놓고 반사경에서 부딪혀서 다시 킬로미터를 전파를 해서 간섭이 일어나는 굉장히 기계 자체도 정밀하고 광원의 파워도 굉장히 전력도 많이 들여야 되는 특수한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라이고 레이저 간섭계, 유럽에서는 비르고 레이저 간섭계, 일본에서는 카그라 레이저 간섭계를 각각 건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각각의 나라에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지만 사용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연구단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다 만든 것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활용하고 데이터도 같이 분석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공개를 일정 시간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다 활용해서 과학 연구할 수 있게 공개합니다. 빛관측. 빛관측의 이제 핵심은 이 빛의 스펙트럼이죠. 전파부터 감마선까지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다 빛의 이름은 알죠?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빛, 우리 얼굴을 쳐다보는 게 가시광선이 이제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을 적외선으로 보면 어때요? 다 열이 있어서 뭔가 빨긋빨긋하게 보이고 얼굴은 대신 잘 안 보이죠. 머리카락이 한 가닥 한 가닥은 적외선으로는 안 보입니다. X선으로 보면 이제 뼈가 보이겠죠. 예. 그런데 감마선으로 보면 사람은 아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감마선으로 사람 찍은 사진은 본 적이 없는데 전파나 감마선은 또 사람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이 사람도 빛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은하도 빛의 종류에 따라서 X선으로 본 동일한 은하를 전파로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빛의 스펙트럼이 파장과 진동수로 종류가 나뉘어진다.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구간별로 붙이고 있다는 얘기를 중력파 얘기에서도 할 거라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자연현상을 우주가 됐건 사람이 됐건 건물이 되었건 다양한 빛의 대역별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 왜냐하면 방출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 전파를 방출하는 기원, 감마선을 방출하는 기원이 달라서 자연계의 네 가지 힘, 중력, 전자기력, 그 다음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중에서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를 들면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이 막 중요해지고 전자기력이 중요해지고 뭐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적외선의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에너지 자체가 빛의 중요한 방출 기원이고 그렇습니다. 중력파도 비슷하게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똑같이 파장이나 진동수로 중력파의 대역을 종류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광대역, 브로드밴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뭐냐 하면 이 빛의 스펙트럼을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라는 뜻이에요. 넓게 본다는 얘기는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한꺼번에 딱 찍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통신에서는 정보의 양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는데 천문학에서는 광대역으로 우주를 보면 망원경 하나, 둘, 셋, 넷, 5개로 각각의 사진을 찍어서 합칠 필요 없이 기계 하나가 광대역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계는 지금은 없지만 전파부터 X선까지 한 방에 다 찍어서 한 천체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컴퓨터 스토리지가 굉장히 커야 될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센서들이 들어갈 것이라서 만들기가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종합 기술, 종합 과학이 필요해집니다. 자, 이거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이에요. 아직은 이제 제임스 웹으로 이렇게 그 우주를 그 노출을 길게 해서 찍은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 비슷한 사진을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 영역은 원래 껌껌한 우주였어요. 그냥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껌껌한 부분을 골라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었더니 이렇게 많은 광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어두운데 굉장히 감도가 좋은 망원경으로 오랜 시간을 노출해서 찍으면 어둡게 보였던 껌껌한 하늘이 굉장히 많은 광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발견이었고 두 번째는 대부분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반짝은 아니죠. 스태틱 이미지니까 광원들이 다 은하예요. 별은 이 안에 몇 개 없고 별들은 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고 은하들은 당연히 우리 은하가 아니고 외부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껌껌한 영역을 또 노출 시간 길게 찍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만큼의 뭔가 광원이 있을 것이고 또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Z축으로 해서 더 깊게 들여다 보면 볼수록 멀리 본다는 뜻이고 우주를 멀리 본다는 뜻은 더 어린 은하를 본다는 뜻이고 그 마다마다 굉장히 많은 광원이 있고 다만 어두워서 안 보이거나 인터스텔라 미디엄이라고 부르는 성간 물질이 있어서 가려서 안 보이거나 회절, 산란 등의 여러 가지 빛의 전파 방식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애초에 빛을 방출하지 않는 천체 현상도 예를 들면 킵슨 교수님 등등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런 천체 현상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빛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천체 현상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암흑물질은 빛을 안 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낸다면 또 좋지만, 그다음에 블랙홀, 가장 빛을 내지 않는 걸로 유명한 천체이죠. 블랙홀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그럼 블랙홀은 어떻게 관측할까? 예, 중력파를 쓰는 거죠. 다른 신호, 그 천체 현상이 방출하는 신호를 찾아내야죠. 중성 미자를 방출하는 신호 그 현상도 있는데 걔는 이제 오늘은 말씀 안 드릴 것이고, 중력파. 그래서 오늘의 주제 문장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중력파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근데 중력파가 초기 우주에서도 방출되고 있고 지금 우주에서도 방출되고 있고 끊임없이 뭐가 방출이 되고 있어요. 근원이 달라요. 초기 우주에서는 인플레이션 그 우주 급팽창이라고 해서 빅뱅이 있었고 우주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막 밀도 요동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근원을 말씀 안 드렸네요. 전자기파는 예를 들어 전하를 띈 물체가 가속하면 방출된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문장을 막 외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렸을 때, 중력파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질량을 가진 물체를 가속시키면 뭐가 나오는데 그 뭐를 중력파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물체가 일단 필요하고 가속 운동이 필요해요. 운전하시는 분은 가속이 뭔지 아시죠? 예, 그 엑셀러레이터 밟으면 이제 쫙 가속이 되죠. 등속 운동하면 중력파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초기 우주에서 뭐가 뻥 터지니까 급팽창했단 말이에요. 급가속을 했어요. 그리고 질량 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뭔가 막 요동을 하면서 질량들이 가속하면서 우주 전체가 부글부글, 예를 들어서 끓은 것처럼 뭐가 팍 터졌는데 그때 방출된 신호를 우리가 지금 뭔가 우주 전체에 흩뿌려져 있는 중력파 배경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이론은 있는데 다만 신호의 크기가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 일상생활에 전혀 위험하지 않고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정밀한 기계가 있어도 관측하기가 어려워서 아직은 관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측한 중력파 신호는 다 이런 녀석들에서 나온 건데 M1, M2가 돌고 있는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나왔고, 이 녀석들이 이를테면 20Hz에서 2000Hz 사이에 중력파를 방출을 했어요. 얘가 어떤 주파수 대역이냐면 가청 주파수예요.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라서 중력파는 예쁜 이미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최고 예쁜 이미지 보여드리고 이 주파수를 이를테면 소리로 변환을 해서 보통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 중력파 신호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 안에 다음과 이건 개자리 성운이라고 해서 우리 은하에서 터진 초신성의 잔해예요. 이 가운데에 중성자 별이 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별이 무거운 별이 터지고 껍질은 날아가서 마치 그 우리 개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게장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코어가 무거운 별의 중심이 다시 수축을 해서 아주 단단한 중성자로 구성된 태양 질량만큼의 질량이 20km 안에 담겨 있는, 걸으려면 20km 걸을 수 있는데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운전할 수 있는 거리만에 태양을 우겨 넣으면 단단한 중성자별이 됩니다. 하나 있어서 아직 그 중력파가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는데 신호가 너무 미약해서 잘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자전을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1초에 한 번 정도씩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2000Hz 말고 한 1000Hz, 1kHz 혹은 1000Hz 부근에서 다음과 같이 초신성 잔해 안에 있는 한 개 중성자별이 자전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한 개 중성자별이 돌아서 나오는 중력파를 또 찾고 있습니다. 신호가 이제 작아서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아까 우리 허블 우주 껌껌하지만 계속 쳐다보면 광원이 찾아지는 것처럼 중력파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신호가 쫙 이렇게 쌓이거든요. 근데 참을성 있게 1년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고 수십 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더 정밀한 기계를 빨리 만들 것이냐? 아니면 30년을 놓고 기다릴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 비싼 기계를 만들면 빨리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늘 보이는 천체도 있죠. 태양, 오늘 봐도 보이고 내일 봐도 보이고 그 공전에 따라서 밤낮이 있긴 하지만 항상 보이는 빛 현상이 있습니다. 중력파도 항상 보이는 중력파 현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측 가능한 수신기로 만들어 놓은 이 대역, 20에서 2000Hz 대역은 다 한 번 그냥 마치 눈 한 번 깜빡였을 때
한번 그냥 휙 지나가는 유성우 같이 돌발 천체 현상으로 중력파가 짧게 보여요. 1초보다 짧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주파수 대역을 10의 마이너스 16승 헤르츠부터 만 헤르츠라고 적어놨잖아요. 밀리헤르츠, 1000분의 1 헤르츠, 그 다음에 나노 헤르츠, 100만 분의 1 헤르츠로 저주파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동일한 어떤 다른 근원을 가진 중력파 신호가 마치 태양처럼 그냥 계속 있을 거예요. 예. 수신기를 만들기만 하면 되고 이론은 다 있고 지금 작년 1월 1일부터 리사라고 하는 우주 중력파 망원경이 유럽 우주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짜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미래에 아마 수십 년 내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마선으로 본 우주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사진은 그냥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을 1분 동안 노출시켜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깜빡거리지 않아요. 예, 이거는 우주에서 찍은 거라서 대기의 움직임이 없어서 찰랑찰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마선으로 우리 은하 부근을 찍은 그 상상해서 만든 이거는 시뮬레이션이긴 한데 거의 진짜랑 비슷해요. 어떠냐면 우리 은하 평면이 감마선을 내고 있어서 우리 은하 평면이 잘 보이고 대신 나선 팔은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은하 평면 위아래 먼 외부 은하에 있는 곳에서 그냥 감마선이 뭐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 터진다고 말해도 사실 똑같은 말인 거죠. 감마선은 핵폭탄이 터지면 감마선이 나오잖아요. 근데 천체 현상인데 뭔가 이렇게 뻥뻥 터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고에너지 현상이고 드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력파 우주가 얘랑 비슷해요. 다만 우리 은하 평면만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돌발 천체 트랜지언트라고 부르고 감마선으로 봐야지 뭐가 뻥뻥 터지는 요 빛의 스펙트럼 영역을 막 기가헤르츠, 10의 9승 헤르츠 정도이지만 중력파 우주는 10에서 2000헤르츠 사이인데도 이미 뭐가 뻥뻥뻥 터지는 것처럼 보이고 저주파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밀리헤르츠 이하로 내려가면 태양처럼 신호를 굉장히 오래 관측할 수 있다. 다만 수신기는 10에서 2000헤르츠 가청주파수 대역 수신기만 2025년 현재 돌아가고 있다. 마지막 중력파 원을 또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유명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커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CMB가 있죠. 그래서 우주가 온도가 있다 보니까 뭔가 우주 전체를 아무데나 찍어도 다음과 같이 뭔가 마이크로파가 나오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빛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왜 세 개냐? 92년, 2003년, 2013년에 기계 한 번, 10년에 한 번씩 만들어서 띄울 때마다 해상도가 좋아져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우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벨상에 거의 한 번 올라갈 때마다 거의 탔거나 그런데 중력파도 이럴 것 같아요. 뭔가. 다만 아직은 신호가 너무 미약해서 얘는 아마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있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주 내에 있는 모든 중력파원이 방출하는 신호를 다 합치면 모든 주파수 밴드에서 모든 신호 Y축에 대해서 뭔가 다음과 같이 우주 전체의 어떤 파도의 파도가 출렁출렁하면 파도의 높이라는 게 보이지만 그 파도 물결도 보이잖아요. 그 물결,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높이가 뿅뿅 올라오면 그 뿅뿅 올라오는 강한 신호를 우리가 잠깐 돌발 천체로 인식하는 거죠. 물결은 있죠, 항상. 같은 얘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진짜 찾고 싶어 하는 거는 초기 우주, 빛으로 관측할 수 없는 우주 급행창 때 방출된 중력파 신호를 분석하면 우주 급행창 자체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고 빅뱅에서부터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확 커졌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요 시뮬레이션을 이제 제가 오늘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허블 딥필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우주 사진과 그 우리 사이에 블랙홀 두 개를 놓고 공전을 시키면 밤하늘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한 그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칼텍 코넬 그 대학교 분들이 수치 모의 실험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진짜 풀어서 만든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는 아니고 과학적인 수치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신 거고 굉장히 비싼
예, 동영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리눅스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돌렸습니다. 근데 크기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두 블랙홀의 질량이 살짝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이 이미지를 보면 그냥 그 동전 그림자 같지만 아니에요. 3D예요. 네, 3D 상상합시다. 검정 뭔가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부르는 그 시공간에 있는 어떤 빛이 다 빨려 들어가서 그냥 검게 보이는 그 영역을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고 빛을 내지 않죠. 그래서 별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블랙홀이 자기 질량에 따라서 위에 적은 것처럼 질량에 따라서 크기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두 개가 공전을 할 때 어떻게 왜곡되는지 어떻게 찌그러지는지 보세요. 동그랗다가 구체였다가 지금 조금씩 찌그러지고 있죠. 조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달, 지구, 조석이랑 똑같이. 그리고 합쳐지죠. 놀랍습니다. 뿅 합쳐져서 하나의 좀 뚱뚱한 블랙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본 거예요. 뭘로? 중력파로. 빛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왜 이런 시스템에서 중력파가 나오느냐? 왜냐하면 최대 공전 속력이 시속하면 6억 시속 6억 킬로예요. 예, 이게 숫자가 뭐든 간에 우리 고속도로 그 뭐죠? 과속 그 최대 속도보다 훨씬 큽니다. 예, 얼마냐 하면 빛의 속력의 60%로 이 두 블랙홀이 돌아서 0.2초 동안 7바퀴 도는 거를 우리가 킬로미터급 레이저 간섭계로 본 거예요. 예, 너무 소중한 0.2초였습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중성자별은 그럼 어떠냐? 중성자별도 중력파 근원인데 존재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면 64년인가 그 조슬린 벨,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원생이었던 조슬린 벨 선생님하고 제임스 휴잇이 지도 교수님이 전파 펄스 신호를 봐서 아 이게 화성인이 외계인이 낸 신호인가 했는데 아니었고 어떤 천체가 펄스를 뿅뿅뿅 내고 있었어요. 마치 등대가 휙 지나가면 제 손끝이 여러분 제가 돌릴 때마다 그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죠. 예, 그래서 펄스를 내는 스타 해서 펄사라고 부르고 우리 은하에 있는 중성자별이 기원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한 개씩 발견하다가 1974년에 지금은 부서진 그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굉장히 큰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그 두 분의 천문학자 분들이 하나는 펄사고 전파빔을 내고 다른 하나는 펄스를 내지 않는 중성자별이 돌고 있는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노벨상을 타셨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중성자별이 도는 공전 궤도의 크기가 오랫동안 관측을 했더니 74년에 처음 발견됐고 93년에 노벨상 타셨으니까 그 사이가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몇 년 동안 이미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이 공전 궤도 크기를 재면 중력파가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케플러 3법칙에 대입을 하면 중학생들은 배우나요? 네, 케플러 3법칙. 공전 궤도라는 게 딱 정의가 돼서 M1, M2의 합으로 일정해야 되는데 중력파를 내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근데 누가 맞았냐 하면 아인슈타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 뉴턴 중력으로 설명 안 되는 천체 현상이 있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하니까 너무 잘 맞구나. 이게 이미 93년 전에 확인이 되어서 빠르게 노벨상이 수여되고 중력파의 존재를 처음으로 전파 관측으로 사람들이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중력파를 직접 보지는 못했죠. 중력파를 방출해서 생긴 결과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얘가 중성자별이 내고 있는 빔이 X선으로 고스란히 관측이 된 이건 진짜 사진. 근데 X선 사진입니다. 뼈가 아니죠. 중성자별의 X선 사진. 여기가 중성자별입니다. 너무 놀랍죠. 찬드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중성자별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신 천체 물리학자 분의 이름을 딴 찬드라 우주 망원경이 찍은 X선 사진입니다. 이 X선 사진을 예쁘게 손으로 잘 그리려고 노력한 이미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제 바이너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이너리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음과 같이 중간에 블랙홀이나 BH, 중성자별 NS가 있으면 중력장이 굉장히 세요. 뭘 막 빨아들여요. 네, 마치 그 세면대처럼. 근데 그 옆에 적색 거성 같은 굉장히 크고
중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자기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에 비해서 별을 갖다 놓으면 이 옆짝별의 질량을 얘가 빨아들여요. 근데 가금동량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 보존 법칙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 형태를 만들면서 나선형을 그리면서 중력장이 센 블랙홀 중성자별로 빨려 들어가요. 이 디스크가 뜨거워서 X선을 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보면 안 보이네. 이 별만 보이고 X선으로 보면 이 디스크만 보여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X선 쌍성이 우리 은하에 많이 발견이 돼 있고 우리 은하에서 블랙홀 질량이 몇 번 측정이 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에서 잰 거냐 하면 다음과 같은 X선 쌍성인데 블랙홀이 짝별 질량 빨아들이고 있을 때 그때의 한 개의 블랙홀의 질량을 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블랙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블랙홀의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력파로 블랙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몇 슬라이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력파로 볼 수 있는 블랙홀들은 다음과 같이 돌고 있는 두 개가 돌고 있어야지 보입니다. 원운동이 가속운동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돌고 있는 블랙홀은 외부 은하 블랙홀이 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블랙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무거운 별이 가벼운 별보다 훨씬 드물거든요. 태양과 같은 별이 훨씬 많아요. 우리 우주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봐서 그렇고 그래서 무거운 별 자체가 수가 적은데 무거운 별 중에서 일부가 블랙홀이 되니까 블랙홀은 굉장히 드물어요. 자, 아까 제가 유니콘 말씀드렸는데 거의 유니콘급이죠. 그런데 두 개가 잘 생겨서 공전을 해야 되니까 더 드물겠죠. 너무 드문 현상이라서 애초에 만들어지는 게 드문데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100만 년에 한 개가 만들어질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 있는 무거운 별 중에 일부가 블랙홀 한 개가 되는데 짝이 있는 블랙홀 시스템은 더 드물고 그래서 지금 너무 멀리서 돌고 있으면 우리 수신기에서 안 들려요. 81.1 메가헤르츠가 듣고 싶은데 나의 수신기가 60 메가헤르츠면 안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그래서 요 20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 20에서 2000 헤르츠 대역에 들어와서 돌고 있는 시스템을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 더 드물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거를 관측 확률이라고 하는데 관측 확률이 우리 은하를 놓고 계산을 하면 발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를 다 보면 좋은데 우주 전체를 다 아우르는 감도를 구현하기는 또 어렵고 해서 최대한 멀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선 쌍성은 너무 멀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 은하에 있는 시스템을 보기가 훨씬 좋은데 망원경이 너무 멀리 있으면 못 봐서 그렇고 중력파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를 볼 수는 있는데 현상 자체가 드무니까 우리 은하에 있는 유니콘 한 마리를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의 시간에 가깝지만 먼 우주에 있는 여러 외부 은하를 수백만 개를 동시에 사진을 찍으면 설마 그 중에 하나는 유니콘이 있겠지. 우리의 유니콘은 블랙홀 쌍성. 그게 작전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1000km보다 공전 궤도가 작은 녀석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는 얼마인데? 우리 태양계는 10의 9승 킬로미터인데 굉장히 지금 컴팩트하죠? 뛰려면 뛸 수 있고 마라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0km는 좀 건강에 좋지 않나요? 운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의 속력에 막 수십 %로 돌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이고 상대론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뉴턴 중력이냐, 아인슈타인 중력이냐가 관건인데 연도를 보시면 17세기 1686년도에 이제 뉴턴 선생님이 이제 프린키피아 책 쓰셨잖아요.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는 1915년에 내셨어요. 그래서 1915년, 2015년, 2025년 해서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 나오고 100년째 되는 해에 놀랍게도 멋진 발견이 있었고 우연히 그리고 지금 10년이 더 지나서 10주년을 축하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에 발견이 돼서 올해 9월에 여러 학회가 지금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턴 중력으로 우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후배인 칼 로드리게스 지금 교수님이 된 분이 코닥 때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빌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 F가 뭐냐 하면 그 케플러 3법칙으로 구한 공전 주파수예요.
이게 R이고, 예. 일단 시간과 공간 별도고 돌아도 시공간이 변하지 않는다. 뉴턴 선생님의 말씀. 근데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고 중력장이 너무 세면 일단 질량이 있는 물체를 시간과 공간 x, y, z, t 4차원으로 그 우주의 시공간 기하를 잘 기술하려면 4차원 벡터가 필요하고 벡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량 있는 물체를 놓는 순간 휜다. 예, 거기까지 1915년. 그 다음에 1년 뒤에 1916년에 뭘 쓰셨냐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운동처럼 뭔가 이제 가속하기 시작하면은 이 애니메이션처럼 된다. 보이시나요? 예, 시공간 전체가 뭔가 출렁출렁하면서 퍼져나가요. 시공간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 자체가 퍼져나가서 여기 서 있는 사람과 여기 서 있는 사람의 떨어져 있는 거리를 1m라고 처음 했으면 1m였다가 80cm였다가 120cm였다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X, Y, Z, C 공간의 곡률 자체가 바뀌어서 나와 너 사이의 길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진이죠, 지진. 지진 같은 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위험한 건 아니고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섭동이라고도 부르고 요동이라고도 불러요. 핵심은 질량 있는 물질, 가속운동, 그리고 그 근원으로부터 퍼져나간다. 근데 다행히 퍼져나가면서 빛처럼 뭔가 사라지거나 흡수되거나 회절되지 않아서 고스란히 지구까지 우주 어디에서 발생했건 요 파도가 고스란히 지구까지 도달한다. 네, 너무 땡큐입니다. 그리고 중력파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이 바이너리 시스템의 어떤 특정한 질량 값이 있는데 저희가 첩퍼매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M1, M2의 함수예요. 그 질량의 뭔가 1승배 정도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분의 1에 비례해요. 네, 빛은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팍팍팍 어두워지는 반면 중력파는 슬슬슬 어두워져서 그나마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세기가 얼마나 작냐? 양성자 아시죠? 이름은 뭔지 알죠? 안 보이죠? 우리 사람 몸을 구성하는 어떤 입자 중에 하나인데 그 양성자의 반지름의 1000분의 1? 네. 그러니까 애초에 작은데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무 상관없고 지진 안 일어납니다. 중력파 일어난다고 지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관측하고 싶은 거예요. 왜죠? 그 신호를 봐야 블랙홀과 다른 블랙홀이 돌고 있는 현상을 알아낼 수가 있고 이 신호를 분석을 잘하면 질량이 얼마인지 블랙홀 스핀이라고 하는 또 물리량이 있는데 블랙홀이 얼마나 빠르게 자전하고 있는지 혹은 이 블랙홀들이 심지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다 측정할 수 있어요. 빛으로는 안 보이는데 너무 신기하죠. 얘네는 다 넘어가고 근데 뭔가 중력파를 방출한다는 거니까 거리가 가까워져서 이 거리가 마이너스라는 게 핵심인 거고 심지어 좀 이상한 건데 타원 궤도를 그리다가도 금방 원궤도가 돼버립니다. 20률 혹시 배운 학생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맨 처음에 두 공정 궤도가 타원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길이가 짧아지니까 이제 닫힌 궤도가 아니에요. 궤도가 열려서 수채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동시에 원궤도로 금방 돼버려요. 차이가 보이시죠? 타원이 아니고 타원에서 원궤도로 되면서 가까워지면서 꽝충돌해서 뭐가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중력파 신호 분석해서 중력파 천체의 성질을 이해하고 싶고 어떻게 만들어진 생성 기원, 진화 그리고 허블 상수도 구하고 싶고 뭐 표준 우주 모형도 검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측정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측정하고 싶냐? 질량 알고 싶고 거리 알고 싶습니다. 천문학은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잖아요. 자연과학은 다 그렇지만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시간에 따라 측정된 현상을 잘 이해를 하면 천문학에서는 질량이 알고 싶어요. 그게 빛의 광원 같은 경우는 광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 중력파 같은 경우는 가속 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F는 ma. 질량 알면 가속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신호랑 바로 연결이 돼요. 거리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낸 이 거리가 우주에서 물질 분포의 거리. 여기가 Z가 이를테면 T가 0, 현재 우주. 요 꼭지점이 빅뱅, 우주 시작. 우리 현재 우주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다 추적하면
우리 은하의 아니 우주의 모양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주의 그 진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예. 그래서 거리를 알고 싶고 위치까지 알면 X, Y, Z, 3D를 다 알아서 3D 지도를 애니메이션으로 막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 왔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이 궤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결국은 이 다이나믹스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예. 마치 뭐죠? 사건의 재구성이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거꾸로 예, 시간을 뒤로 돌려서 어떤 궤도 모양으로 충돌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생기는지 알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네, 요 애니메이션 보시면 나선 접근 운동, M1, M2가 떨어져서 돌고 있는 운동, 근사가 가능한 영역이고 케플러 방정식 뉴턴 중력을 근사해서 포스트 뉴턴 중력이라고 해서 뉴턴 중력에 그냥 그 보정항을 살살 더해서 어떻게든 손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연구할 수 있는 영역. 저는 이 영역을 좋아하고 주로 합니다. 제일 쉬워서. 그 다음에 합병이 진짜 아까 충돌하는 그 부근 아무런 근사도 하면 안 되고 고스란히 아인슈타인 방정식 다 풀어야 되는 영역. 수치 상대론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 제일 중력장이 세고 제일 물리적으로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데 짧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잦아드는 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을 때 종을 땅땅 쳤을 때 땅 하면서 신호가 잦아들어서 다시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을 물에 던졌을 때 파문이 일고 일다가 다시 잔잔해지는 그 부분도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엇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은 이 잦아듦 단계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 소리 혹시 들리세요? 저만 들리나요? 짹짹 소리 들리세요? 네, 이게 첩프 신호예요. 트윗도 새소리죠. 트위터. 근데 첩프도 새소리라고 해요. 뭐냐 하면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커지고 근데 뚝 끊겨요. 짹짹 하는데 사실은 잘 들어보면 이 주파수도 커져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랑 세기가 동시에 커지다가 뚝 끊기는 게 새소리의 특징인데 그 이름을 따와서 저희가 첩프 신호라고 부르고 눈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얘가 이상적인 그 계산해서 만든 첩프 신호. 이 밑에 있는 게 중력파 정제한 중력파 신호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앞부분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 끊기지 않고 왜냐면 얘는 여기서 실제로 그냥 컷을 해버려서 그런 거고 합쳐졌을 때 뭐가 출렁하는 게 조금 다르다가 잦아들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죠? 네, 제가 말씀드린 그 3단계가 다 관측이 됐습니다. 사이클이 몇 개냐? 한 7개 반 정도 관측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운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14일에 발견이 돼서 몇 개월 동안 회의를 정말 막 많이 하고 분석하고 그런 페이퍼 누가 쓸래 해서 페이퍼 라이팅 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이 논문의 저자가 1000여 명이에요.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14명. 예.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매우 기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왜 이 현상이 상대론적인 현상이냐를 빛의 속력의 30%부터 돌았을 때를 관측하기 시작했고 0.2초 지나서 꽝 터졌을 때 최대 공전 속력이 0.6 그러니까 빛의 속력이 60%까지 도달했다는 거를 다 그 측정으로 유추해낸 거를 다 보였고 그때의 중력파의 파형 모양이 다음과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블랙홀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그림으로도 성의 있게 다 그려서 이게 다 논문에 들어간 거고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이저 광원이 있는데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섭 무늬를 잘 쟀고 미국의 두 군데 있는 라이고 관측소에서 쟀다. 이 두 관측소 사이를 빛의 속력으로 이동하면 대충 10ms다. 1000분의 10이니까 0.01 초 동안에 빛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눈이 두 개 있으니까 위치를 대충 알아낼 수 있었고 그때 기계 감도는 다음과 같다. 이게 이제 논문에 다 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 세계 당시 이 논문이 이제
그 출간이 승인된 다음에 2016년 2월 12일에 전 세계 지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개별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도자를 만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갔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보도진 여러분들이 와주셨었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사실 아무도 관심 없을까봐 되게 걱정하면서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거가 확인되었고 우주 중력파 존재가 있다는 게 확인되었고 저는 천문학에 더 가까운 이제 천체 물리학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좀 놀라웠던 거는 블랙홀 쌍성이 진짜 존재하네. 그리고 부딪히네. 그리고 부딪혀서 블랙홀이 만들어졌네. 진짜 놀라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해 3월에 매년 3월하고 9월에 이제 저희가 연례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칼텍에서 회의를 했었고 왜냐하면 이 라이고 관측소를 그 가동하는데 이제 가장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는 기관이 몇 개가 미국에 몇 개가 있는데 MIT 대학, 칼텍 대학,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호스트 기관인 칼텍에서 라이고 비루고 연구자 정례회를 해서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요 PRL이라고 하는 우리 논문 낸 그 학술지 표지 그림에 실렸거든요. 그래서 커다랗게 해놓고 다 사인하자. 그랬더니 여기 첩프 보이세요? 네. 아이고. 그래서 그 뭐 좀 샴페인 한 잔 마시고 자 이제 일합시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은 이제 2017년에 이 세 분 한테 수여가 됐었고 근데 뿐만 아니라 쇼프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홍콩에서 또 만든 굉장히 좋은 또 과학상이 있는데 요 비슷한 세 분, 이분은 돌아가셔서 노벨상 받으셔야 되는 그 기기 개발하신 드레버 교수님이신데 돌아가셔서 노벨상 그 수상에서는 빠졌어요. 근데 쇼프라이즈는 그 사망 여부랑 관계없이 이제 업적을 기리는 상이라서 수여가 됐었고 브레이크 스루 상에서도 같은 분들이 이제 상을 받으셨는데 브레이크 스루는 특히나 연구단에도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1000여 명의 사람들한테 입금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상장하고 일정 금액을 다 그 세금 계산해가지고 이분들이 수수료까지 자기들이 다 부담하면서 그 상을 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 여러분들한테 과학자로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을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이때 처음 배워서 이게 그 뭐지? 기여를 하는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보도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도자료용 그 시각화 그림, 인포그래픽이라고 요즘 하죠. 그리고 기자 여러분, 지금 오늘처럼 대중강에서 여러분께 재미있게, 쉽게,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야지 또 우리가 좋은 과학 프로젝트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우주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잘 설명하는 사람, 과학 컨텐츠 크리에이터,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 등등이 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우주 중력파 신호를 지구에서 관측 성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거고 근원은 블랙홀 쌍성이었고 외부에 있는 별질량 블랙홀을 최초로 중력파로 발견한 사례입니다. 이후에 많습니다. 많은데 100여 개예요. 네.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개수가 뭐 10의 11승계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별처럼 많은 별은 많아요. 블랙홀은 쬐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력파로 관측할 수 있는 그 블랙홀은 아직까지 10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한 100여 개?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그럼 한 1000여 개 관측하는 거가 목표고 1000여 개에서 만여 개의 블랙홀들을 XYZ를 우리가 다 잘 측정을 하면 우주론 검증을 할 수 있고 허블 상수를 더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한 2개 정도 보여드리고 다중신호 천문학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력파의 영향이 다음과 같아요. 엄청 과장한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꿀렁거리는 움직임을 보세요. 한 방향이 아니죠. 두 방향이 동시에 움직여서 빛이 편광이 있는 것처럼 중력파도 편광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딴 게 아니라 전파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미세합니다. 그래서 빛은 눈이 좋으면 보이죠? 중력파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길이를 재는 거가 중요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레이저 간섭계를 이 XYZ T인데 이제 T는 무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0점 조정을 굉장히 잘 해놓은 기계를 놓으면
흔들리잖아요. 누가 치면 안 돼요. 네, 절대 치면 안 되고 진 공간 안에 예쁘게 잘 설치해놓고 자동차도 웬만하면 가동 안 했으면 좋겠고 지진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바람도 안 불었으면 좋겠고 전혀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시 공간이 출렁출렁해서 이 뭐죠? 이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그 시공간에 그물망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을 맞춰서 레이저를 쐈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아왔을 때는 결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레이저 간섭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ligo.caltech.edu 사이트에 가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재는 게 뭐냐? 변형률이라고 해서 원래 길이가 4km인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델타 L을 재고 싶은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유리도 굉장히 좋은 유리 크리스탈이에요. 실리콘 크리스탈, 사파이어 크리스탈, 인공 사파이어입니다. 그리고 코팅도 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쇠에다가 잘 매달아놔서 관성계라고 부르는 공중 부양을 시키는 간섭계가 필요합니다. 길이도 커야 되죠. 킬로미터급이죠. 하나는 미국 라이고 햄보드 C에 있고 다른 하나는 라이고 리빙스턴 C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라이고는 사실 쌍둥이 관측소 2대를 뜻합니다. 다음과 같이 떨어져 있어요. 사람이 들어갈 만큼 뭐가 크죠. 그리고 온도도 적당히 낮추려면 낮춰야 되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카그라는 극저온에서 가동합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라이고 말고 비르고 중력파 검출기의 진공 빔 튜브인데 라이고, 카그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트럭이나 악어나 사슴이 와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해놓고 그 안에 진짜 진공 빔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공관 안에 레이저 빔을 쏘아서 레이저 빔이 우리 여기 먼지 많잖아요. 하나하나의 그 포톤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초정밀 간섭계 기계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 변화율을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Y축이 굉장히 크기가 작다.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북반구에 다음과 같이 여러 대의 검출기가 돌아가고 있고 미래에는 우주 중력파 검출기 혹은 3세대 중력파 검출기를 만들려고 지금 R&D 연구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70년대에 이미 아이디어는 있었고 중력파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킵송 교수님과 여러 이론하시는 분들이 우주에 중력파를 내는 천체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기계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작은 2000년 즈음에 이제 관측소 개소식을 했고 15년부터 1세대를 거쳐서 2세대 검출기를 가동해서 켠날 관측이 됐습니다. 거의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왜 여러 대 있어야 되느냐? 눈이 여러 대 있어야 돼서 그렇죠. 그래서 삼각법을 이용해서 마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위도 경도 재서 그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고 싶었는데 딴 데 갔지만 위치를 잘 파악했던 것처럼 천문학에서는 지구상의 여러 위도 경도의 검출기를 두어서 우주의 위치를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이 위치를 알아야 망원경으로 후속 관측을 해서 다중신호 천문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파의 물리량 측정이 이제 질량을 알면 생성지나 환경을 알 수 있고 거리를 알면 에너지 방출, 에너제틱스라든지 우주 내 물질 분포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다중신호 천문학 5분만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그러면 2년 뒤에 무슨 일? 잠시만요. 요거 말씀 안 드렸네.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 중력파원에 GW15014라고 이름을 붙여요. GW가 중력파, Gravitational Wave, 중력파 신호인데 2015년 9월 14일에 발견한 신호. 그래서 GW15014라고 부르고 이 신호는 기원이 바이너리 블랙홀이다. 2년 뒤에 얘는 뭐겠어요? 2017년 여름에 8월 17일에 또 이상한 신호가 발견이 됐는데 얘는 중성자별 2개가 부딪혔습니다. 빛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또 난리가 났는데 다중신호 천문학은 뭐냐면 어떤 동일한 천체 현상에서 신호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빛도 나오고 중성미자도 나오고 중력파도 나오면 빛이 나오면 핵융합의 결과인 빛과 열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죠. 중력파가 나오면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죠. 가속운동이니까. 중성미자를 알면 또 다시 핵융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연구를 할 수 있고 내부 구조도 좀 알 수 있고 입자 물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도 알 수 있어서 종합적인 마치 눈과 귀와 촉각을 시각, 청각, 촉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천문현상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다중신호 천문학, 멀티 메신저 아스트로노미가 요즘 핫합니다. 이를테면 해시태그 붙여진 키워드입니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력파 신호가 발견이 됐어요. 좀 길었어요. 1분씩이나 관측이 됐으면서 우와 했는데 몰랐는데 페르미라고 하는 감마선 우주 망원경이 몇 초 뒤에 감마선 벌스트라고 하는 감마선 신호를 관측을 했어요. 근데 위치가 똑같았던 거예요. 거의. 그래서 난리가 나서 전 세계에 80여 개의 관측 그룹이 다 망원경을 돌려서 그 부분을 팠습니다. 그 좌표를.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우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죠. 순간적으로 뭐가 팍 터진 거를 본 거예요. 이 이미지는 지금 허블 이미지라서 가시광선으로도 감마선으로 먼저 봤는데 그 다음에 가시광선으로 뭐가 터진 거를 본 거예요. 근데 이 터진 게 위치가 여기거든요. 이게 모우나. 모우나가 발견되는 순간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리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을 알게 된 거라서 거리를 알게 되고 후퇴 속도를 또 그 적색편이 그 후퇴 속도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중력파 분석을 해서 거리를 잘 알아서 허블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허블 법칙이 뭐냐 하면 허블 상수 재는데 우리가 쓰는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중력파로 발견한 거리와 측정한 거리와 빛천상으로 측정한 후퇴 속도를 조합을 해서 처음으로 허블 상수를 중력파 그 관측을 활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냐면 중력파가 먼저 방출이 되고 감마선이 팍 터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왜냐하면 얘는 블랙홀이 아니고 중성자니까 그 물질이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질이 부딪혀서 여러 가지 핵 반응이 일어나서 그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다 관측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MT-넷이라고 하는 이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이 남반구에 3개 망원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천문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 기기로도 관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의 저자는 3,000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의 중력파 연구단 우리 모두 그다음에 연구 그 후속 관측해 주신 천문학자 여러분들까지. 그래서 이때는 기네스북에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중력파 방출부터 빛 방출을 다 봤다. 아쉬운 거는 중성미자는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중성미자도 반응을 너무 잘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입자여서 사실 못 본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예상대로인데 그 때문에 이제 더 감도가 좋은 중성미자 관측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달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관측 개수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었냐면 2015년 첫 발견 이후로 여기 1부터 시작했죠. 1이 들어가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부터 000000이었다가 첫 번째 발견 너무 중요하고요. 올해가 10주년. 지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서히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 지금 왜 많이 올라가느냐? 감도를 열심히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많은 과학자분들이 감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외부 운하에 있는 블랙홀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2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2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충돌 현상을 이제는 흔하게 우리가 인지하게 되었죠. 다음과 같이 카탈로그라 해서 표를 이제 논문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2025년 현재 4차 관측 가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때가 코로나 때고요. 그래서 5차까지 하고 나서 기계를 다 드러내고 3세대 망원경을 만드는 게 꿈이고 지금 선행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력파벌 검출기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라이고, 비루고, 카그라인데 3개 대륙에 4대 검출기 있다는 거, 다 2세대라는 거 그냥 상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3세대는 아인슈타인 망원경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주도하는 게 있고 한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뭔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훨씬 더 길어지고 10배 더 2세대보다 감도가 좋게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라이고는 지금 대충 아마 한 요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예, 훨씬 더 먼 우주에서 블랙홀 다 찾겠다. 예, 그리고 중성자별도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한 4개 정도, 4건 정도 발견이 됐는데 한 수백 건 발견하겠다.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만들기만 하면 가능한데 만드는 게 일단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소프트웨어도 해야 돼서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20, 30대가 됐을 때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가 진행 중이라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가청 주파수 말고 굉장히 이제 낮은 대역에서도 다양한 검출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100세계성부터 굉장히 무거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까지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 질량보다 가벼운 블랙홀, 원시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한 블랙홀서부터 태양 질량 지금 한 30배, 60배 확인됐고 그러면 1000배 있나? 10,000배 있나? 네, 자갈이 모여서 진짜 바위가 되나? 확인하고 싶은 거죠.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글로 된 자료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중력파 검출 기념으로 물리학과 첨단 기술에 쓴 글이 있는데 조금 오래된 자료라서 지금 보면 틀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글로 되어 있는 거라서 한번 보시면 또 무엇이 그 사이에 달라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중력파연구단은 2009년에 그 라이고 국제중력파연구단하고 연구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었고 그때 10년 전에 국내 기자 간담회도 했었고 과학기자 협회에서 저희 또 상도 주시고 해서 좀 기쁜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라이고 연구단, 비루고 연구단, 카그라 연구단이 그냥 LVK 연구단이라고 불러요. 아예 다 합쳤어요. 그래서 국제중력파 연구단에 저희가 다 같이 참여하고 있고 한 20분 넘게 참여하고 있고 3세대 망원경인 아인슈타인 망원경은 연구단을 이제 따로 좀 조직을 해서 제가 한국 대표인데 지금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원 그리고 여러 대학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냐면 1000Hz 이상에서 중력파 그 검출기 감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레이저를 사용한 스퀴징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특별한 양자 그 광학계 구현 실험을 하고 계시고 이게 잘 되면 이제 3세대 망원경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다른 여러 중요한 연구도 있지만 또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10Hz가 아니라 1Hz 이하 0.1Hz 요 지금 우리 못 보는 대역을 지구에서 잘 보게 하는 중력파 망원경 개념이 있는데 이름이 소그로예요. 메릴랜드 대학에 계시는 명예 교수님이신 백호정 교수님이 이제 주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분들이 예미랩이라고 해서 정선에 있는 그 지하 실험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다가 다음과 같은 특별한 기계를 놓고 이 0.1에서 1Hz 중력파 관측에 필요한 잡음 저감을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중력파 관측소는 어떻게 생겼냐?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컴퓨터 많고 스크린이 되게 크죠. 그래서 중력파 천문학, 천체 물리학에서 답하고 싶은 질문은 블랙홀 중성자별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우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전혀 말씀 못 드렸지만 중성자별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러 가지가 또 알고 싶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썼는데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